안녕하세요. 단발문고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이 책의 저자 프롬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것, 내 삶을 스스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저 스스로와 구독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사유하며 그저 소중한 구절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2.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읽어드립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현대인의 도덕적 책임 및 윤리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오해를 피하기 위해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현재의 지적 분위기는 윤리학의 상대주의가 주도한다. 어떤 가치가 타당성을 얻으려면 사회의 특정 문화가 그것을 용인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헤드헌터의 규범은 헤드헌터 사이에서 제 목적을 이루며 이웃 사람의 법칙은 그 규범을 용인하는 문화에서 제 목적을 이룬다는 것이다. 사회학자들은 가치와 규범이 대부분 보편적, 객관적, 일반적 타당성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 내가 여기서 현대인의 윤리적 문제를 거론한다면 나도 그 입장에 동의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내 입장은 정반대다. 나는 수천 년 전 인류의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가 서로 만나지 않았어도 대체로 동의했던 삶의 기본 규범과 가치가 존재한다고 확신한다. 이런 가치는 모든 인간에게 타당하며 인간의 본성 그 자체, 인간 실존의 조건에서 정당성의 근거를 찾는다. 이는 당연히 인간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삼는다. 우리 모두 확신하는 생리학적, 해부학적 의미뿐 아니라 정신적, 심리학적 의미의 인간 말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인간의 본성과 본질을 정의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하게 된다. 이 또한 오늘날의 사회학자 대부분이 외면할까 우려하는 또 하나의 가정이다. 안타깝게도 나는 이 자리에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적절한 사례가 없는 주장은 무의미하기에 이와 관련된 몇 가지 관찰 결과를 소개하겠다. 인간은 자연의 변덕이다.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생명체다. 인간은 자연에서 사는 동시에 자연을 초월하는 유일한 존재다. 인간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과거, 미래를 자각한다. 인간은 동물처럼 본능적으로만 살지 않는다. 자연에서 거의 뿌리 뽑힌 존재이며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이 던지는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는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내가 아는 한 이것은 모두 다 결국 한 가지 질문이며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소수의 대답이 인류 역사를 거치며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되풀이되었다. 인간은 그 소수의 대답을 때로는 이런 형태, 때로는 저런 형태로 개념화했으니 인간은 그 소수의 대답을 때로는 이런 형태, 때로는 저런 형태로 개념화했으니 똑같은 형태를 반복하며 등장한 대답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종교와 철학의 역사는 이런 몇 안 되는 대답의 역사나 시스템이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모두는 대답해야 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우리가 내놓은 대답에 좌우된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설명해 보겠다. 인간은 주변 사람 및 자연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관계를 전혀 맺지 않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광기란 바로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 광기란 전혀 관계 맺지 않는 사람의 상태라고 말이다. 하지만 타인과의 관계는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띨 수 있다. 전형적인 형태가 복종,
권력 행사 혹은 마케팅 지향일 것이다. 마케팅 지향의 경우 관계는 시장에서 소비재를 교환하듯 지속적인 교환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사랑하는 방식으로도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 방식은 인간의 본성을 고려할 때 유일하게 만족을 준다. 사랑이란 그 사랑에 얽힌 사람들의 온전함과 현실을 모두 보존하는 유일한 형태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복종하거나 그에게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사랑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사람은 자신의 온전함과 독립이라는 인간의 기본 특성을 상실한다. 진정한 사랑에는 타인과의 연관성과 자신의 온전함이 보존된다. 앞의 설명을 통해 우리는 윤리적 문제가 모든 인간에게 항상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정한 윤리 문제는 특정 국가나 연령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각자가 살아가는 특수한 상황이 있고 그 때문에 차이가 나기에 동일한 윤리적 문제의 다양한 측면이 생겨나는 것이다. 내가 여기서 다루고 싶은 것도 바로 그 다양한 측면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 프랑스인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저지른 실수를 반복한다. 당시 프랑스 사람들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했던 전략과 전술로 전쟁을 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지금도 사람들은 지난 세대 혹은 지난 세기의 윤리적 문제를 되돌아보고 과거의 악덕과 죄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악덕과 죄를 뛰어넘었다며 조아라 한다. 그러므로 그와 동시에 자신의 윤리적 문제도 대부분 해결되었다고 결론 내린다. 그러나 실제 우리는 과거와 모습만 다를 뿐 여전히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제 그것을 설명하려 한다. 19세기의 악덕은 무엇일까? 첫째가 권위주의, 즉 맹목적 복종의 요구다. 아이는 물론이고 여성과 노동자도 권위자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권위자의 명령에 고민도 질문도 하지 말라고 말이다. 불복종은 그 자체가 죄였다. 두 번째 악덕은 착취다. 그냥 착취가 아니라 야만적인 착취였다. 19세기 직전만 해도 상류층 신사숙녀는 노예 무역으로 돈을 벌었고 콩고의 흑인을 무자비하게 착취했으며 어린아이를 공장에서 부려먹으면서도 수치심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우리는 이런 19세기의 악덕과 윤리적 문제를 거의 잊고 살았기에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19세기의 세 번째 악덕은 성과 인종차별이다. 모두 이런 불평등은 근거가 있고 신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기에 신의 말씀과 그런 식의 인간차별이 누가 봐도 모순된다는 사실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다. 19세기의 네 번째 악덕은 탐욕과 축제다. 중산층이 저축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끼고 절약해 돈을 모으고 쓰지 않으면 부자가 되었다. 요즘엔 더 이상 덕목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19세기에는 덕목이었다. 마지막으로 꼽은 19세기의 악덕은 자기중심적 개인주의다. 전형적인 사례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대해 프로이트가 던진 말이다.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가? 그게 우리에게 무슨 득이 되는가? 무엇보다 어떻게 그 계명을 지킬 것인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건 부당한 짓이다. 내 가족은 내 사랑을 남보다 자신들을 더 아끼는 증거로 생각한다. 그러니 내가 남을 가족과 똑같이 대한다면 그건 가족에게 부당한 처사일 것이다. 프로이트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도 은근히 느끼고 있던 것을 용감하게 발설했다. 내 집은 내 성이다. 나는 나다. 타인이여 조심하라. 어쩌면 19세기에는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악덕이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악덕의 종류를 설명하는 것은 여기서 멈추고 이제는 이 악덕이 그 사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자. 지금은 19세기와 같은 방식의 권위주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과 몇몇 다른 지역에서는 19세기의 권위가 대부분 사라졌다. 오히려 거꾸로 부모가 자식을 무서워한다.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요즘엔 보통 최신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자식은 항상 부모보다 최근 사람이고 새 것을 더 많이 아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의 윤리적 문제로서 권위를 거론하기에 앞서 우선 권위라는 개념에 대해 몇 가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일단 합리적 권위와 비합리적 권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비합리적 권위는 감정의 복종에 바탕을 둔 압력 행사와 공포를 항상 동반한다. 이는 모든 전체주의 국가에서 가장 확실히 나타나는 종류의 권위, 즉 맹목적 복종의 권위다. 또 다른 종류의 권위, 즉 합리적 권위도 있다. 합리적 권위란 능력과 지식에 근거하며 비판을 허용하고 그 본질상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복종과 마조이즘 같은 감정적 요인보다 직업 능력처럼 한 인간의 능력에 대한 현실적 인정에 바탕을 둔 모든 종류의 권위를 말한다. 배를 타고 가다 비상사태가 발생해 선장이 명령을 내린다면 나는 그와 토론을 벌이지 않을 것이다. 그가 능력이 있다고 가정하며 그렇게 가정할 근거가 있기에 그의 요구에 복종할 것이다. 능력 있는 의사를 찾아가는 경우에도 나는 그의 합리적 권위를 인정한다. 그가 자기 분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기에 그의 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는 역동적으로 생각할 때 비합리적 권위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권위다. 비합리적 권위는 전혀 다른 동기에서 시작되고 전혀 다른 기능과 결과를 낳는다. 또 한 가지 공개적으로 행사하는 권위와 익명의 권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둘의 차이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개적 권위란 가령 아버지가 조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지 마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도 알잖니. 익명의 권위는 어머니가 조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엄마는 내가 그러지 않을 거란 걸 알아. 조니는 목소리 톤에서 어머니가 무엇을 원하고 원치 않는지 알아차린다. 어머니가 이미 여러 차례 슬픔, 절망, 공포 등을 담아 반응한 적이 있었기에 그는 어머니가 암묵적으로 지시한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흠씬 두들겨 맞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가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 첫 번째 경우 권위는 공개적이고 솔직하다. 두 번째 경우는 익명이다. 관용과 양보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게임의 규칙을 아는 사람이라면 게임의 규칙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대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잘 안다. 우리는 무조건 공개적 권위를 택해야 한다. 그래야 권리의 요구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세기에도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저항했다. 공개적 권위는 논의를 통해 자신의 인격을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익명의 권위는 난공불락처럼 보이고 배후에서 작용하기에 누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 게임 규칙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짐작은 하지만 확실한 것이 없다. 19세기와 20세기는 바로 이런 두 종류의 권위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20세기 익명의 권위는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시장이요, 여론이며 건강한 인간 이성이다. 모두가 하는 행태이며 남들과 같길 원하는 바람이며 무리에서 멀어지다가는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그러면서 모두는 자유의지로 행동한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현대인은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가장 많이 착각한다. 물론 착취를 바라보는 우리 태도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고 그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껴야 마땅하다.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19세기에 존재하던 의미의 착취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우리의 국가와 서구 민주주의 사회뿐 아니라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야만적인 착취의 대상이던 식민지 주인과 관련해서도 착취는 끝났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고혈을 빠는 야만적인 형태의 물질적 착취가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 해도 급격한 감소 추세로 미루어 볼 때 다음 세대에는 완전히 사라질 듯하다. 하지만 대신 다른 일이 일어났다. 오늘날에는 모두가 자기 자신을 착취한다. 모두가 자기 바깥의 목적을 위해 자신을 이용한다. 사물의 생산이라는 한 가지 전능한 목표만 존재할 뿐. 우리가 입으로만 신봉한다고 고백한 목표, 즉 완전한 인성 발달, 완전한 인간 탄생과 성장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결국 목적이 되어버린 수단, 사물의 생산만이 중요한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물로 바꾼다. 우리는 인간처럼 행동하는 기계를 제작하고 점점 더 기계처럼 행동하는 인간을 생산한다. 19세기에는 노예가 될지 모를 위험이 있었다면 20세기에는 로봇이나 자동 인형이 될 위험이 있다. 분명 시간은 절약된다. 하지만 막상 시간을 절약해 놓고는 그 시간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혹스러워하며 잘해봤자 시간을 죽이려 애쓸 뿐이다. 미국에서 일주일에 3일만 일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확신하건대 시간은 너무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몰라 일어나는 심리적 붕괴를 받아줄 병원은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사물을, 손수 만든 제품을 숭배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다. 학교에서, 어린이 미사 시간에, 교회에서 우상 숭배 이야기를 할 때면 마귀나 가나안족의 우상을 떠올리며 자신은 선한 기독교인, 유대인, 이슬람 교도라고 하고 어쨌거나 오래전 우상 숭배를 극복한 사람이라고 믿을 것이다. 하지만 바뀐 것은 대상뿐이다. 사물 숭배, 우리 손으로 만든 제품을 숭배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우상 숭배와 똑같다. 우리가 섬기는 신들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우상과 똑같아서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손이 있어도 아무것도 만질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은 사물이 아니다. 스스로 사물이 된 인간은 자각하건 못하건 병들고 말 것이다. 프랑스인들은 18세기부터 이런 질병에 대해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사실 이 질병에는 프랑스어 명칭만 존재한다. 즉 권태, 지루함, 세기의 질병으로 이미 19세기에 생겨났다. 우리는 이 질병을 권태라 부르지 않는다. 삶이 무의미한 듯한 기분, 가진 것은 많지만 웃을 일이라고는 없는 듯한 기분, 삶이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기분, 혼란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기분이라 부른다. 프랑스인들은 그것에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우리가 적합한 단어를 찾아 이 질병을 신경증이라 부른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의사를 찾아가 선생님, 인생이 무의미합니다. 사는 게 따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요즘엔 그런 말이나 생각을 권장하지 않는다. 사실 모든 문화에는 질병에 대한 자신만의 이데올로기가 있다. 세뮤얼 버틀러는 소설 에레온에서 이를 멋지게 표현했다. 에레온에서는 감기에 걸리면 우울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우울하면 감기에 걸렸다고 말해야 한다. 무엇을 질병으로 불러야 하는지 주입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따분해서 죽겠다고, 삶이 무의미해서 죽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불면에 시달린다고,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할 수 없어 괴롭다고, 술을 마시고 싶어 미치겠다고, 직장이 불만스럽다고 말한다.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허용되는 온갖 질병의 표현 형태를 들먹인다. 그럼에도 불면과 음주와 직장 불만은 말레이스, 즉 세기의 질병이 지닌 여러 측면에 불과할 뿐이다. 세기의 질병, 즉 인생 무상은 인간이 사물로 변하는데 그 원인이 된다. 이제 불평등이라는 세 번째 악덕과 그 역사를 살펴보자. 몇 세대만 지나면 미국의 인종차별은 완전히 철폐될 것이다. 역전된 형태의 새로운 차별은 존재하지만 그것을 빼면 성차별 역시 확실히 철폐되었다. 100년 전만 해도 남편이 아내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하던 것들을 지금은 어떤 아내도 당연하게 받아주지 않는다. 요즘 공장의 공장장은 100년 전만 해도 당연시 되던 말투와 대우로 노동자를 대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의 차별은 실제로 폐지되었고 그런 점에서라면 우리가 달성한 동등권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평등은 이런 종류의 동등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평등의 개념은 계몽주의 철학에서 절대주의 국가에 저항하며 발전했고 이마누엘 칸트의 말대로 모든 인간은 타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서로 동등하다. 즉 모든 인간은 자기 목적이지 결코 수단이 아니며 그 어떤 인간도 타인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을 권리가 없다는 의미다. 이것이 계몽주의 철학과 인문주의에서 말하는 평등의 뜻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대부분 평등을 동일로 이해한다.
동등하다는 말을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는 것이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논리를 펼친다. 동등한 권리를 원한다면 타인과 같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동등한 권리를 갖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요하지 않는데도 자발적으로 타인과 같아진다. 비획일주의자에게 여지를 많이 주는 것이 미국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다. 물론 비획일주의자라 해서 높은 자리를 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들에게 풍부한 활동의 여지를 제공한다. 이들은 감옥에 갈 위험도, 굶어 죽을 위험도 없다. 그럼에도 오늘날 타인과 같아지려는 경향은 사회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 인간은 자신의 확신, 감정을 더 이상 자기 고유의 것으로 경험하지 않는다. 타인과 구분되지 않을 때 자신과 일치한다고 느낀다. 타인에게 순응하지 않으면 끔찍한 고독이 닥칠지도 모르며 무리에서 추방될 위험이 있다고 느낀다. 네 번째, 악덕을 우리는 탐욕이라 불렀다. 할아버지 세대에는 큰 덕목이라던 축제와 절약을 현 시대에 강제한다면 경제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나중에 지출할 수 있게 아껴 모으는 것이 바람직한 세상이 아니다. 얼마 전 뉴요커에 이런 내용의 캐리커처가 실렸다. 어떤 사람이 새 차를 살펴보면서 온갖 트집을 잡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덜거린다.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말한다. 차가 못마땅하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너의 권리겠지. 하지만 그 차를 미국인 전체가 못마땅하게 여기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 현대인은 실제로 돈을 지출하고 소비하고 구매하고 사용해야 한다. 요즘에는 소비가 100년 전의 절약과 축제만큼 큰 덕목인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소비자다. 담배와 술, 강연과 책, 영화와 인간을 소비한다. 우리는 아이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조차 아이에게 필요한 신제품을 말하듯 한다. 우리는 엄청난 풍요 속에서 살아가는 수동적 소비자이며 젖병과 사과를 기다리는 영원한 신생아다. 우리는 소비하며 고대하지만 우리가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실망한다. 우리는 사물을 생산하지만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극도로 비생산적이다. 19세기의 다섯 번째 악덕은 내 집이 내 성이다라는 태도였다. 몇 년 전 포천의 시카고 근처의 한 주거단지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새 아파트에 사는 여성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답했다. 벽이 얇아서 좋아요. 남편이 집에 없을 때도 다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들을 수 있어서 혼자라는 기분이 안 들거든요. 현대의 문제는 이제 내 집은 내 성이라는 태도가 아니라 개인 생활을 꾸려갈 수 없는 무능이다. 타인과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는 강박이다. 이것은 우리는 소속감, 팀워크 같은 이름으로 부르지만 실상은 자신과 혼자 있을 수 없는 무능, 자신이나 이웃의 운둔을 참지 못하는 무능일 뿐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는 19세기의 중산층이나 상류층이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주의라고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요약해보자. 세상은 변했다. 실제로 19세기의 모든 악덕은 사라졌고, 19세기의 모든 악덕은 사라졌고, 20세기의 악덕의 자리를 내주었다. 무엇이 더 나은가, 나쁜가 하는 질문은 필요 없다. 우리는 그저 윤리적 문제를 인식해야 하며 월계관에 취해 멈추지 말고 지난 전쟁의 전투를 제기해 반드시 승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시선을 아버지의 윤리적 문제로 돌리면 우리의 현재 문제를 소홀히 해 그릇된 길로 빠질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윤리적 문제 역시 100년 전 문제 못지않게 심각하니 말이다. 현대의 과제는 무엇일까? 첫 번째 중대한 과제는 19세기 이후 심화되어 온 우리의 자세를 깨닫고 극복하는 것이다. 그 자세란 인간을 지성과 감성으로 가리는 것, 즉 사고와 감정의 분리다. 데카르트 이후 현대 합리주의의 대표들은 되풀이에 인간의 감정적 측면을 비합리적이라고 낙인 찍었다. 그러기에 지성과 사고만이 합리적이었다. 이런 합리주의를 가장 선명히 밝힌 사람이 아마도 프로이트일 것이다. 그에게 사랑은 이웃 사랑이건 남녀의 사랑이건 항상 비합리적인 것이었다. 지성과 이성은 합리적이며 실제로 프로이트가 탄생시킨 전 세계적 운동의 원칙은 이성을 통한 감정의 통제와 지배였다. 그것은 계몽주의와 청교도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프로이트는 많은 사람들의 주장처럼 그 유명한 데카당스빈 사람이 아니라 계몽주의자이자 청교도주의자였다. 물론 이런 이분법의 원칙에서도 예외는 있다. 파스칼의 명언 하나만 떠올려 봐도 충분하다. 심장에는 이성이 모르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감정은 사고만큼 합리적일 수 있고 이성과 일치할 수 있다. 감정에도 나름의 합리성과 논리가 있다. 내가 보기에 감정이 인간 본성의 현실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스피노자 역시 이런 이분법을 벗어난 예외 인물이었다. 그는 두 가지 감정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수동적 감정과 능동적 감정이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수동적 감정은 대체로 지금 우리가 비합리적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질투와 증오 같은 감정과 일치한다. 수동적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노예다. 하지만 수동적 감정의 반대편에는 우리의 활동 능력을 키워주는 능동적 감정이 있다. 이 능동적 감정을 통해 우리는 주인이 된다. 그것이 인간 본성의 모델과 일치하며 성장한 활력의 진전과 동행하고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스피노자는 불교 사상과도 비슷한 세 가지 능동적 감정이 있다고 보았다. 정신력, 굳건한 의지, 관용이 그것이다. 파스칼과 스피노자는 예외였다. 다른 예외 인물로는 특히 19세기 낭만주의자들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지성을 강조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반대로 지성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좋게 보았다. 우리는 사고를 왜 그렇게 중요시하게 되었을까? 이성과 함께 강렬한 열정을 강조하던 우리가 왜 지난 300, 400년 동안 점점 더 지성으로 무게중심을 옮겼을까? 적어도 몇 가지 단서는 있다.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은 우리의 생산 방식, 기술에 대한 의존성 증가와 많은 관련이 있다. 과학을 위한 지성, 기술을 위한 과학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필연성과 매우 관련이 깊다. 우리는 생산에 주로 관심을 가지는 사회와 지성을 최고 가치로 삼는 인간의 발전을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감성과 지성의 분리를 극복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인간 전체를 재발견해야 한다. 혹은 내가 좋아하는 표현을 써서 우리는 진정한 인간을 재발견해야 한다. 나는 정신과 몸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내 심장과 감정도 내 생각 못지않게 합리적일 수 있다. 내 생각 역시 심장만큼 비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심장과 생각을 따로 떼어 별개인 양 이야기할 수 없다. 실제로 그것들은 하나이며 동일한 현상의 두 가지 측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둘을 관통하는 하나의 논리만이 하나의 합리성 혹은 하나의 비합리성만이 존재한다. 심신질환을 연구하건 집단 히스테리 현상을 연구하건 문제는 항상 동일하다. 생각은 감정을 통해 멍청해지거나 깨어날 수 있고 감정 역시 생각을 통해 그렇게 될 수 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감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혼란스러워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이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정신분석을 하다 보면 때로 이런 일을 목격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자신의 행복을 확신한다. 자신은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고 삶에 만족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실상이 밝혀진다. 그는 자신이 돈을 잘 벌고 성공했으며 유명하기 때문에 행복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행복하다는 기분은 추측에 불과하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회의할 때 여러 번 얼굴을 지켜봤는데 너무 슬프고 울적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뭐가 그렇게 슬픈 거죠? 그럼 지난 20년간 한 번도 운 적이 없다고 말했던 남자가 갑자기 어린 시절의 한 사건을 평생 자신의 내면에 살아있던 어떤 것을 떠올리고 엉엉 울기 시작한다. 그는 그 감정을 차단해 왔던 것이다. 그것도 자기 감정을 착각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그의 착각은 합리적 추측에 불과하다. 현대 윤리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떠안아야 할 두 번째 과제는 창조적 인간이 되어 소비와 수용의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적이란 그림을 그리고 시를 짓고 작곡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태도, 하나의 성격, 인간과 세계를 대하는 하나의 자세로서 창조성이다.
가령 책을 한 권 읽는다고 치자. 그 책을 다 읽고 나면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이해한다. 그게 전부다. 물론 내가 원한다면 그 책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순수하게 소비자의 자세다. 하지만 그 책이 좋은 책이라는 전제하에 작가가 말하는 것을 그저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내 안에서 무언가 깨어나고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도록 책을 읽을 수도 있다. 그러면 나는 그 책을 실제로 읽은 것이고, 책을 읽고 난 나는 달라진 인간이다. 책을 읽고서도 내가 똑같은 사람이라면 그 책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거나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는 그 책을 그저 소비한 것이다. 결정적인 지점을 조금 더 설명하면 창조성은 세계를 인식하고 그 세계에 대답하는 자세다. 평생 사물을 의식적으로 경험했고 그 사물에 대답하며 살았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는 사물을 인식하지 않거나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식한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나는 장미를 보며 이것은 장미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을 장미로 분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장미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이름이 장미이고 따라서 나는 내가 장미를 본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은 거트루드 스타인이 이렇게 돌려 말했던 그것이다. 장미는 장미이고 장미다. 나는 장미를 실제로 보지 않는다. 그저 저건 장미다 라고 말하며 그 말을 통해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하나의 대상을 인식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을 단어로 올바르게 분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런 사례에도 가능하다. 산을 볼 때 가장 먼저 산 이름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얼마나 높은지 의문을 갖는다. 그러면 나는 곧 그 산을 잊어버린다. 산 이름과 높이를 안다는 사실이 내가 산을 본다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산 이름과 높이를 알면 나는 그 산을 잊을 수 있다. 어쩌면 산 사진을 한 장 찍을 수도 있다. 그럼 나는 카메라를 들여다보고 카메라는 산을 향하지만 나는 산을 전혀 보지 않는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사진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나는 실제로 그 산을 보지 않았다.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며 이름을 묻는다.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며 이름을 묻는다. 그 사람은 이름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라도 있는 양 가르쳐준다. 내가 이름을 듣고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궁금해하면 그는 자기가 의사이고 결혼했으며 아이가 둘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래도 내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면 그는 내가 살짝 이상한 사람이거나 자신을 난처하게 만들 심산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 우리는 산을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난다. 사람들을 지성적이고 추상적으로 분류하지만 진실로 그들을 보지 않는다. 남편이나 아내, 자식이나 친구처럼 정말로 잘 아는 사람을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인 양 바라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예전보다 더 실제인 듯 보이고 갑자기 베일에 거쳐서 이제야 그를 실제로 보는 것 같은 경험 말이다. 대상, 자연,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면 우리는 그들을 보고 듣는다고 착각하지만 그 관계는 애당초 추상적이고 지성적인 분류의 방식이다. 그것과 정반대 자세를 설명하기 위해 더 들어보겠다. 내게 정신분석을 받던 한 화가가 하루는 완전히 흥분한 상태로 와서 말했다. 오늘 정말 기막힌 일이 있었답니다. 부엌에서 완두콩을 까다가 난생 처음 완두콩이 굴러가는 것을 봤거든요. 완두콩같이 둥근 물체는 기울어지고 어느 정도 매끈한 표면에서는 구른다는 사실을 모두 알지만 우리는 그 물체를 무작정 보지 않는다. 완두콩이 구른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과 구르는 완두콩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의 지식이 완두콩을 알아냈다고 혹은 그걸 본다고 확인해 주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놀이하는 꼬마를 상상해보자. 아이가 공을 던지면 공이 구르고 아이는 공이 구르는 걸 실제로 보기 때문에 100번 공을 던질 수 있다. 이미 아는 내용을 분류만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공이 3번만 굴러도 지루해한다. 공이 구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공이 구르는 걸 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꼬마는 공을 본다. 이런 이유로 아이는 지루해하지 않는다. 창조적인 화가의 자세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자기 나무나 꽃,
풍경을 보는 화가는 나무가 예쁘냐 아니냐에 관심이 없다. 나무의 이름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가 훨씬 더 마음에 드는 것은 나무를 남김없이 직접 경험하는 것. 그 나무의 본질을 경험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나무를 보는 것이다. 그게 전부다. 화가가 남과 다른 점은 나무의 모습을 화폭으로 옮기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이다. 화가 같은 기술적 능력은 없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화가가 하듯 나무를 바라보는 능력이 있다. 혹은 꼬마처럼 굴러가는 공을 바라보는 능력이 있다. 한 사람을 인간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추상적으로 분류만 하려는 자세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타인에게 이 사람이 당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당신을 본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한 사람을 볼 수 있을 때 지나온 삶을 알아야 한 사람을 안다는 어리석은 생각 역시 버릴 것이다. 정신 분석을 할 때 나는 내담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저의 어떤 점이 좋으세요? 내담자가 전 선생님을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면 난 이렇게 말한다. 20번이나 상담하고도 절 모르시면 2년 후라고 해서 절 더 많이 알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지금 내담자분 눈앞에 있으니까요. 내담자분은 그저 절 알게 될까봐 겁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 내담자는 사람들이 보통 그러하듯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전 선생님 인생을 모릅니다. 그게 대단한 것이라도 되는 양 말이다. 한 인간을 진실로 바라보면 그를 알 수도 있다. 자신의 호불호를 타인에게 투영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의 훈련과 감수성, 매우 높은 객관성이 필요하다. 그에 더해 높은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에겐 바로 그 집중력이 부족하다. 바쁘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것을 하려고 들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 역사상 가장 집중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되었다. 라디오를 들으며 신문을 읽는 동시에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다른 일을 한다. 실제로는 그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다. 현대의 다른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다. 그 무엇보다 우리는 수단은 실제로도 수단으로, 목적은 실제로도 목적으로 놔두어야지 둘을 뒤죽박죽 섞지 말자고 결심해야 한다. 인간이 모든 것의 목적이라는 서구의 종교와 인문주의 전통의 진심을 다하자고 결심해야 한다. 진심을 다하지 못하겠다면 적어도 그 전통에 찬동은 해야 한다. 지금은 사물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 다시 인간에게 윗자리를 돌려주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이 책은 저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주변의 모든 것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는 사랑이 녹아들어 있을까요? 삶에 대한 사랑이 무력감을 이기고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감정을 빠짐없이 느끼며 창조적으로 활동하는 훈련을 해야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요즘 가을을 흘려보내는 게 아까워 더 많이 걸으며 가을 단풍, 가을 바람, 가을의 하늘을 더 많이 마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 살아가는 목적 그 자체입니다. 감사합니다.